우리 아들하고. 당장 헤어져! 여러분도 놀라셨죠? 요즘 외국인들 한국어로 패러디도 해요.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선 인재들이 줄줄이 한국행을 택하면서 선진국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했거든요. 네덜란드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소집한 가운데 고급 인력, 한국 대이동에 EU 정상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됐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세계 최고 선진국 국민들이 왜 한국을 택했나? 그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안나 판데르 메이어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 34년을 살았고 국경 없는 이사회 소속 외상회과 의사로 1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건축가였고 어머니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생화학과 교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대에 진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유럽에서 가장 안락한 병원 중 한 곳에서 편히 일하게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과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의대 수석 졸업 후 저는 곧바로 국경 없는 이 사회에 지원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종종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데서 오는 부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을까요? 저는 남수단의 난민 캠프부터 시리아의 폭격 지역, 아프가니스탄의 산간 마을까지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0시간씩 수술실에서 서 있기도 했고, 물과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개의 의학 박사학위도 취득했습니다. 하나는 외상치료, 다른 하나는 열대 질병 관련 연구였습니다. 2019년 시리아 알레포 외곽의 임시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병원이 폭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날 저는 5시간째 수술 중이었고 폭발음이 들린 순간에도 환자의 복부를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무너지는 천장, 비명소리, 피냄새.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3명의 동료 의사와 7명의 환자를 잃었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는 살아남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곳에 묵고 온 것 같았습니다. 네덜란드로 귀국한 후 저는 소진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고급 아파트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 때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내 인생인지 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번화가를 걸을 때도 화려한 상점과 여유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처럼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세상의 고통과 이곳의 풍요로움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치 인파 속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020년 초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고 저는 아파트에 혼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던 중 알고리즘이 저에게 한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손맛 100년 된 장독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영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뭔가 끌리는 느낌이 들어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주름진 손으로 메주를 다루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의 찬 동작으로 전통 발효 식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집중과 여유로움이 묘하게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즉시 발효 식품의 건강학적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 체계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서양 의학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곧 진지한 열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와 논리적인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사는 새로운 언어 학습이 제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관심사는 곧 한국의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료 저널에서 본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연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진들의 재난의학 접근법에 관한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저희 국경 없는 이 사회 경험과 묘하게 공명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재난의학 전문가들에게 제 경험과 질문을 담아 보낸 것입니다. 예상외로 따뜻한 답장들이 돌아왔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여러 한국 의사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환경과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가을, 한 한국 의사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농촌병원에서 단기 의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3달간의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의료진들이 한국 농촌 의료 환경을 경험하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것일까? 그 제안을 받은 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침반이 다시 북쪽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네덜란드를 떠나도 괜찮을까? 한국어 실력으로 충분할까?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3달뿐이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임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022년 봄,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유명한 효율성으로 알려진 스이폴 공항을 능가하는 조직력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KTX를 타고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세를 바라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네덜란드의 평평한 지형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지만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순천역에 도착한 후에는 농촌병원 관계자가 절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열정적인 젊은 의사 김지훈이었습니다. 데르. 메이어 선생님 맞으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어색한 영어 발음이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김 선생님은 저에게 지역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아서 의료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데 젊은 의사들은 도시로만 가려고 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 첫 근무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놀랍도록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78살의 강효진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에서 온 의사 맞제? 내 다리 좀 봐주소.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완벽한 대화가 불가능했지만 김지훈 선생님의 통역 도움을 받아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병원을 떠나실 때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신 유자차였습니다. 몸보신하소. 첫 주는 문화적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제가 처방하는 약보다 침이나 뜸 같은 한방 치료를 더 선호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환자 본인보다 가족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효진 할머니의 9살 손자 강준호가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아이는 호흡곤란과 함께 피부에 심한 발진이 나타났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전문성이 발휘되었습니다.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긴급 상황을 대처해온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즉시 투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그날 저녁 강효진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 껴안으셨습니다. 우리 손주 살려줘서 고맙소. 이름이
안나라에? 안나 선생님, 이제부턴 우리 집에 자주 오소. 밥같이 먹으면서 말도 가르쳐 주고.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강효진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 처마 아래에는 제비집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것을 보며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제비들은 매년 같은 집으로 돌아온다 아이가. 집이 어디인지 절대 잊지 않는다 카대. 사람도 그래야 하는 기라. 처음에 마을 주민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서양 여성 의사를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준호의 일이 있은 후 주민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과일을 덤으로 더 주시고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전통 풍물놀이를 하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장구와 꽹과리 소리에 맞춰 어르신들이 춤을 추시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짓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해보소. 서툴게나마 장구 치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3개월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게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병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판데르 메이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병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선생님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을 1년으로 연장하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저에게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다려왔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계약이 연장되자 저는 병원 근처에 작은 집을 임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아파트는 언제나 임시 거처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작은 시골집은 처음부터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한국 농촌의 세시풍속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강효진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고추를 따서 말리고 장을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눈에는 이 모든 활동이 치유의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안나야, 맛있는 음식은 약보다 낫다. 몸과 마음이 다 편해야 사람이 산다 아이가. 할머니의 말씀은 제가 서양의학에서 배운 것들과는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깊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들과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의학 용어는 라틴어 기반이라 익히기 수월했습니다. 진료 시간에 통역 없이 환자를 볼 수 있게 되자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세계 각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료가 끝난 후 병원 옥상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어느 가을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제 마음은 오랜 겨울을 지나 피어나는 봄꽃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가족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화상통화 때마다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버리고 왜 그런 시골에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걸 알고 있니? 내 경력을 생각해야지. 어머니는 좀 더 이해심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걱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너 혼자 낯선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니?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안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김지훈의 가족들 역시 처음에는 우리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하고는 문화가 너무 달라. 나중에 고생한다. 라고 지훈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지훈의 어머니는 제가 성실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시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추석에 제가 송편 만드는 것을 열심히 배워 가져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재주가 있네. 우리 지훈이랑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어. 3달이 1년이 되고 제 삶은 이곳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저는 이제 순천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더 넓은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의사로서의 보람과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을 이곳에서 찾았습니다. 제 한국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겨울날 아침,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김지훈 선생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 빨리 병원으로 와. 강효진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옷가지를 대충 챙겨 입고 달려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초기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뇌 영상 촬영이 필요하고 즉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천의료원에는 그런 고급 장비가 없었기에 할머니는 곧바로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위중해 치료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했는데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가족분이 오시기 전까지 누군가 결정권자가 필요합니다. 행정직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즉시 나섰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게요. 필요한 결정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국인 의사는 법적 보호자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권한을 드릴 수 없어요. 그 순간 느낀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주말마다 집에 방문해 건강을 살피고 손자 준호의 영어 숙제를 도와주던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외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주치의입니다.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행정직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욱 곤혹스러웠던 것은 할머니의 아들인 강민석 씨가 서울에서 오는데 최소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 동안 할머니의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과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의사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가끔 이런 벽이 있어.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 어려운 부분이 많아. 3시간 후 강민석 씨가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니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의사라고 해도 한국 의료 시스템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감정이 이해됐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아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겠죠. 강 선생님, 저는 단지 할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난 2년간 할머니의 주치의로 있었고, 그건 그냥 당신 일이었을 뿐이잖아요.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결정에 외국인이 끼어들 필요는 없어요. 김지훈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민석 씨, 안나 선생님은 정말 할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머님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민석 씨는 한숨을 쉬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다행히 할머니는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도 아무리 환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도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 강민석 씨와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그는 제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안나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외국에서 온 천사 같은 의사라고. 제가 좀 심했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환자의 치료 결정에 큰 역할을 해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가족의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서양과는 좀 다른 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그저 다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뿌리를 내리려면 단순히 오래 머무는 것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김지훈과 함께 남해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겨울바다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던 생각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습니다. 지훈아, 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야.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덜란드 국적을 포기한다는 거야? 응. 할머니가 입원했을 때 느꼈어.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살고 이래도 법적으로는 항상 외부인이라는 한계가 있더라고. 진정한 의미로 여기 속하려면 그런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결정이야. 네덜란드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잖아. 많은 사람들이 평생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네덜란드 여권으로 180개국 이상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유럽연합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여권이 주는 편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서 내 삶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순천의료원 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정규직 제안을 하셨습니다. 판데르 메이어 선생님, 우리 의료원 정형외과에 전문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실력이면 충분히 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게 큰 기회였습니다. 단기 계약이 아닌 안정적인 직장,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의사로서 정규직을 갖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과 규정에 더 깊이 적응해야 했고, 무엇보다 언어적 한계를 더욱 극복해야 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제 결정을 지지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버지가 급히 화상통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안나, 어떻게 된 일이니?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에서 내게 외상외과 선임의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넌 답장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전 이미 순천의료원의 정규직을 수락했어요. 여기서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미쳤니? 유럽 최고의 병원 제안을 거절하고 시골 병원에 남겠다고? 내 미래를 완전히 망치는 결정이야. 아빠,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해요. 전 여기서 행복해요. 제가 정말로 필요한 곳이라고 느껴요. 그 한국 남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사랑이란 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아버지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우는 이유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제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왔어요. 아빠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 삶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김지훈의 가족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아들이 외국인과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여전히 우려하셨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음식, 다른 생활 방식. 나중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법무부 사이트에서 귀화에 필요한 요건들을 찾아봤습니다. 5년 이상의 거주,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 수준 이상 취득, 기본 소양 시험 통과, 생계 유지 능력, 증명 등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의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려면 추가적인 시험과 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앞에 놓인 또 다른 큰 산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전문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공부했고, 주말에는 지훈과 함께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귀화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10시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의학 전문 용어를 한국어로 익히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골수염 같은 용어들은 발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김지우는 제 열정에 감동받았는지 매주 토요일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는 의학 용어집을 만들어 제게 선물했고 휴대폰에 녹음한 발음 가이드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안나,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아니야. 지금 이 속도로 가도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통과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거야. 더 빨리 해야 해. 강효진 할머니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제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 관련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복잡한 주제로 발전했습니다. 안나야, 오늘은 김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김장은 우리나라 겨울 준비의 중심이라 카이. 할머니와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 공부를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은 부분을 이해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사투리 가득한 말씀으로 전통과 풍습, 예절에 대해 알려주셨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저희 한국어 공부를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제가 물건을 살 때마다 정확한 표현을 가르쳐 주셨고, 마을 문고에서는 한글 동화책을 빌려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작은 마을 전체가 저희 언어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와 함께 한국 역사와 문화, 법과 제도에 대한 학습도 필요했습니다. 귀화 필기 시험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전통 명절의 의미부터 헌법의 기본 원칙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제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이 시험은 제 한국에서의 미래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듣기와 읽기에서는 준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쓰기에서 턱없이 부족한 점수를 받아 전체적으로 필요한 4급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자어가 포함된 문장 구성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날, 처음으로 제 결정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리한 목표를 세운 걸까? 이 언어의 장벽을 정말 넘을 수 있을까? 그날 밤, 김지훈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낙담한 것을 알고 위로해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첫 시험이었잖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최소 4급이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훈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생각해봐.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남았고, 낯선 나라에 와서 새 삶을 시작했어. 시험 하나가 널 막을 수는 없어. 그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더 큰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화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다음 주에 서울로 갈 예정이니 공항으로 마중 나오렴. 부모님의 방문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 병원에서의 제 위치, 그리고 김지훈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한국 생활에 문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작은 집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안나, 내가 암스테르담에서 살던 아파트가 이것보다 3배는 컸잖니.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병원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니? 유럽에서라면 넌 이미 부서장이 되었을 거야. 김지훈과의 만남도 어색했습니다. 부모님은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아버지는 지훈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이 네덜란드 국적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이해하고 있나요?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나에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 끝에 부모님은 여전히 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우린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집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더 큰 결심으로 한국어 공부와 귀화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고 그 뒤로 귀화 필기 시험까지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면접이었습니다. 귀화 면접 일정이 잡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무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저처럼 서구권에서 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면접장으로 들어가기 전 김지훈이 손수 골라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강효진 할머니는 전날 저녁 특별히 비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비녀야. 이거 하고 가면 한국 여자처럼 보일 거라. 면접실은 예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3명의 면접관은 50대와 40대로 보이는 남성 2명과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네덜란드가 아닌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한국 역사 중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국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준비했던 답변 대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국경 없는 이 사회 출신으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보았지만 어디서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국가가 아닌 제 영혼의 회복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진심 어린 답변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성 면접관은 특히 관심 있게 질문했습니다. 의사로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국제재난의학과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접목하면 더 효과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한국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면접을 마친 후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판데르 메이어 선생님, 귀화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신청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묘한 상실감이 뒤섞였습니다. 34년 동안 네덜란드인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즉석에서 작은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강효진 할머니는 손수 만든 떡과 전통주를 준비하셨고 마을 어르신들은 제게 축하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동네 사람 됐네. 다음 단계는 네덜란드 대사관에 가서 국적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지훈과 함께 서울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앞에 서자 갑자기 10년 전 처음 여권을 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나라를 방문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제 여권과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네덜란드 시민권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특권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는 제 여권 한쪽을 구멍 뚫는 펀치로 무효화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기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그 순간 여권 구멍이 뚫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동시에 오랜 친구와 작별하는 듯한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드디어 감색 표지에 금색으로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쓰인 새 여권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한글과 영어로 제 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라 한. 베라. 제 이름은 김지훈과 강효진 할머니가 함께 지어주셨습니다. 한은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아라는 알다의 어근으로 한국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여권을 받은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새 이름으로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병원 이름표에 하나라 전문의라고 적힌 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국적 취득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 의료협력 프로그램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이 사회 시절 제 활동을 기억하는 WHO 관계자가 추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외국 출신 의사라는 독특한 배경이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초청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천의료원 원장님은 저희 참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한 선생님, 이건 개인적인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과 한국 의료계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꼭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는 새 여권을 들고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스위스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여권으로 국제 여행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국적이 어디십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제 대답에 그는 잠시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었습니다. 그 간단한 순간이 묘하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WHO 본부에 도착하자 전 세계에서 모인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는 독특한 위치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대표였지만 서양인의 외모를 가진 저는 종종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한국 대표가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불편했지만 곧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한 경험은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회의 둘째 날, 제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단에서 옛 동료인 마르크를 마주친 것입니다. 그는 제가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함께 일했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안나? 믿을 수 없어. 소식 들었지만 정말로 한국인이 되었다니.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왜 네덜란드를 떠나 한국을 선택한 거야? 많은 의사들이 네덜란드로 오고 싶어 하는데 너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르크, 네덜란드에서 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전직 의사였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어. 단순히 국적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에 관한 거였지. 마르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 결국 그게 중요한 거겠지. WHO 프로그램 중 저는 한국의 재난의료 시스템과 전통의학 접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제 발표는 예상 외로 큰 관심을 받았고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후속 협력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한 박사님의 이중 문화적 시각이 정말 신선합니다. 서양 의학의 효율성과 동양 의학의 전인적 접근을 모두 이해하시는 분은 드물거든요. 제네바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국경 없는 이 사회 아시아 지부와 협력하여 재난 대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제 기준을 결합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에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순천의료원에서는 제 제안으로 국제의료협력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 의학을 접목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진료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김지우는 이런 제 활동을 항상 지지해 줬습니다. 내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는 종종 제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 의료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문화에서 산다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두 배의 시각을 갖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이지만 제 과거의 경험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공존할 때 가장 큰 가치가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네덜란드 가족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도 하셨고 아버지도 점차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마침내 인정해 주셨을 때 제 마음에 오랫동안 있었던 작은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 김지훈이 제게 청혼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순천만 습지공원에서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하나라,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결합한 형태로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효진 할머니는 직접 저에게 전통 혼례복을 입히셨습니다. 붉은색 치마와 청색 저고리를 입는 순간 마치 수백 년의 전통이 제게로 흘러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나야, 아니 이제는 알아야. 내가 평생 간직해온 오방색 조각보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할머니가 내밀어준 것은 오색찬란한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이 조각보는 내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이요. 5가지 색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마치 네 인생과도 같다, 아이가. 결혼식 날 네덜란드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찾아왔고 마을 주민들은 모두 나서서 잔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문화의 만남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식과 음악, 춤이 오가며 점차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친구들이 한국 전통주에 푹 빠진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훈과 저는 순천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양식 주방과 한옥의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네덜란드식 튤립 정원과 한국의 전통 약초를 함께 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저는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새 희망 의료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강효진 할머니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종종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도시와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이동식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의료 장비를 갖춘 버스를 개조해 외딴 마을을 순회하며 기본적인 건강 검진과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경험한 방식을 한국 농촌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의대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유럽 전역에서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새로웠어요. 한 학생의 소감이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강효진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온다, 아이가.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출산 문화 차이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부에게 특별한 음식과 생활 방식을 권장했고 가족 모두가 태아의 건강에 관여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더 개인적이고 의학적인 접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애기는 두 문화의 좋은 점만 배울 수 있을 거야. 지우는 자주 이렇게 말하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딸 민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에는 한국과 네덜란드 두 나라의 축하 풍습이 공존했습니다. 한국식 백일잔치와 네덜란드식 베스튜트 맷, 밀스즈 설탕 코팅된 쥐 모양 과자를 곁들인 비스킷을 함께 즐겼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서가 5살이 되었을 때 강효진 할머니의 90번째 생신을 맞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의 장수를 축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년 전, 저는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외국인 의사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저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의사로서 이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린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신 강효진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민서에게 두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덜란드의 풍차와 튤립, 한국의 산과 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는 왜 한국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민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마음의 평화를 찾은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이야.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선택이란다. 엄마는 이곳에서 진정한 우리라는 의미를 배웠어. 이제 저는 더 이상 안나 판데르 메이어가 아닌 하나로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가끔은 네덜란드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화상통화와 정기적인 방문으로 그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어제 민서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금발의 저와 검은 머리의 아빠, 그리고 둘 사이에 서 있는 민서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저는 국적이나 피부색, 언어를 넘어서는 더 깊은 연결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고향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제 영혼은 이곳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재단 일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충만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제 삶은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강효진 할머니의 오방색 조각보처럼 다양한 색과 무늬가 모여 아름다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출신 외상외과 의사 안나가 한국인 하나라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안나처럼 한국을 선택한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 한국인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